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시각각 오늘의 주제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우리 충청 지역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유성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대통령의 제2집무실, 또 제2청와대를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 가능성과 필요 조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과 세종시의 이강진 부시장을 모시고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8분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감만, 1945년 7월 20일 전남 영암군에서 일왕에 대한 발언으로 불경죄로 구류되었다. 7월 30일 공소기각으로 석방됨. 박승정, 1919년 3월 13일 함남 삼수군 별동면 광생리에서 조한호 등과 함께 동월 15일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재영순, 1931년 6월 경남 부산 조선방직회사 직공으로 노동자 신문을 인쇄,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허경, 1937년 홍성에서 조선독립과 신사의 건설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긍하, 1905년 강원도 영월군에서 원용팔의 진이 참모로 활동함. 강성학, 1919년 4월경 청양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됨. 강약수, 1930년 6월부터 조선학생회 집행위원장, 일본의 만주 출병에 반대하는 반전 경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강태산, 1919년 4월 홍성군 금마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네,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8분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 올린 이 8분의 독립지사분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충청 지역의 독립운동가라는 점과 또 하나 3.1운동이 지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 후손들이 발굴을 해낸 새롭게 알려진 독립지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이 알려진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운동가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서야 새롭게 발굴한 이 독립운동가들도 저희가 꼭 소중히 그 뜻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자, 뜻깊은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시시각각에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자운대 육군학교의 김익현 소령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맡고 계십니다. 이준석 독립기념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이승주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근데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노소 선후배 세 분을 모시고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의미, 1세기라는 의미 각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관장님, 특별히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 또 그 역사적인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뜻깊다고들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뜻깊을까요, 관장님? 그 헌법 전문이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헌법 전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은 딱 이 셋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4.19. 그러니까 세 사건 중에 두 사건이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예. 1919년에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출범한 겁니다. 3.1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어난 1919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만큼 1919년 두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 헌법에 두 사건이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준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김소령님과 이준식 관장님은 직접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3.1 운동 정신 얼마만큼 되새기고 있는지 또 아직 살아계시는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소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독립유공자의 후손하고 그 분에 있어 예우는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3대 그 독립유공자의 3대가 뭐 그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부께서 살아 생전에 항상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항상 조국이 필요하면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내 위치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겸손의 자세를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계승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지금 그 예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예우는 이제 독립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려면은 첫째로 이제 조작된 그런 가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런 전수조가 좀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후손으로서 지금 말한 이른바 사실에서 벗어난 독립운동가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뭐 언론 매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뭐 한 100명 정도에 달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의 그 공적을 조작을 해서 그래서 혜택을 누리는 그런 후손들과 독립유공자들은 반드시 발굴색을 해서 청산을 해줘야 지금 운동하고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후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감할 수 있는 문제지만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김소령이 그 점을 지적했는데 이 관장님 실제로 서훈을 받거나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우리가 되새길 만한 업적이 없는데도 과장됐거나 아니면 왜곡돼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기록이나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 있지 않아서 네. 이른바 가짜 독립 유공자가 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먼저 공적을 거짓으로 꾸며서 독립 유공자로 이제 포상을 받기도 하고 포상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또 친일 흥결이 있는 사람이 그 친일 흥결을 숨기고 독립 유공자로 그러니까 선 독립운동 후 친일을 한 사람의 경우에 앞에 한 독립운동 사실만 드러내가지고 이제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됐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흥결만 있더라도 포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비춰보면은 포상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포상이 된 경우가 왕왕 있었죠. 이제 지금 정부에서 그런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서 아마 서훈을 포상을 취소하는 작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실제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예, 지금 아마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조만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겁니다. 뭐 이 관장님이야 그 역사적인 독립기념관의 장을 맡으셨으니까 사회적으로나 또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치고 김소령님은 그 할아버님께서 이제 독립운동가신데 네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저 김익현 학생의 네. 조부께서 이렇게 독립운동가
였다라고 네네. 막 부러움 내지 칭찬도 받았겠지만 네. 뭐 진짜야 내지는 그게 뭐 어때서 이런 혹시 반응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군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우라든지 존경의 시선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네, 그 전에 뭐 학교를 다닐 때다던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학생 시절에는 뭐 집안에서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 학우들 간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세울 만한 그렇게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실 예전에는 이따 잠깐 더 말씀드리겠지만 독립운동한 집안들이 더 어렵게 산다. 네. 친일했던 분들이 떵떵거리고 더 뭐 우세 떤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약간 역사가 왜곡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지금은 그래도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뤄놓은 바람에요. 때를 놓쳤어요. 예,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일만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70년, 80년 지난 다음에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포상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한 15,000명 정도 포상을 받으셨지만 네. 그 외에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 배, 수백 배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70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 기록도 멸실되고 기억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게 그만큼 어려워졌고요. 또 한동안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고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아내서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활 기초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원래 세웠던 예산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예, 이제라도 정기 바로잡는 차원에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배들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 이승주 학생은 어떠세요? 학생들이 느끼는 네. 3.1운동에 대한 의미, 네. 주위의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네.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3.1운동에 대한 인식, 관심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활동을 하다 보면서 주변에 많은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혹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물론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그러면서 활동했어요? 전 구체적으로는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라는 곳에서 예. 기획 홍보단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시내 소재의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3.1운동 100주년을 알리는 부스 행사를 기획을 했었고요. 근데 딱 외모가 눈이 초롱초롱한 게 정말 그 당시였다면 젊은 혈기로 정말 민족 독립을 했을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 아주 감사합니다. 적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땠어요, 반응들은? 그러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3.1운동 100주년 자체에는 청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또 그러면서 또 느낀 점이 이것이 어떻게 그냥 일상적인 담론의 이제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공부, 하나의 상식으로 치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압박을 느끼고 이렇게 압박으로 느끼다 보면은 그 3.1운동 100주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계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해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意欲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 이것을 재미있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지가 안에서 좀 소멸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굉장히 말씀이 문어체가 많으면서 결연한 의지가 네 역시 그 뜻깊은 활동을 해서 그런지 실제 그러면 기미 독립 선언서 같은 거 뭐 나눠주기도 하고 네. 낭독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까? 네, 직접 학생들에게 그 독립선언서를 읽어보게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굉장히 표현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서 저희가 열심히 애우고 그 뜻을 새겼던 기억은 나는데 혹시 저희 대전 MBC에 오신 김에 네, 제일 후배인 준비했습니다. 이승주 학생이 네. 한번 그 역사적인 기미 독립 선언서 중요한 부분 낭독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일부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여기까지. 대한독립 만세! 저절로 진짜 손이 올라가는 결연한 의지가 청년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낭독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새롭게 발굴된 분이 계셔서 와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그 뜻깊은 역사는 우리가 잘 찾아내서 네.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관장님?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도록 한다는 것을 중요한 이제 국정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이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도 그 일환으로 독립기념관 안에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TF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저희 그 독립기념관 TF팀에서 찾아낸 독립유공자가 361명이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니까 주로 3.1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해가지고 예. 3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새로 찾아냈고 작년 연말에 그 가운데 26명이 새로 이제 포상이 됐습니다. 잘 된 일이네요. 이제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더 속도를 내서 그리고 내년엔 더 속도를 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도록 해야겠죠. 근데 그럼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기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어도 기록이 남아있는 독립유공자는 찾아내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영화 암살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전지현 씨가 분한 일제시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꽤 있을 걸로 짐작도 되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뭐 남녀 차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잘 안 알려져 있고 수적으로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발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뭐 흔히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인 가운데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요. 그 절반을 차지하는 남자만 독립운동을 한 건 결코 아니고요.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의 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측면이 있군요. 또 그리고 또 여성의 독립운동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예.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독립운동가의 아내는 동시에 저는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힘을 합쳐서 어머니나 아내의 조력이 없었으면, 도움이 없었으면은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 독립운동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 그렇게 따지면 여성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텐데 지금까지는 너무 여성 독립운동을 이제 좁게 바라봐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그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숫자는 남성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작년에만 해도 한 60명 정도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새로 발굴이 된 거니까요. 예. 앞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는 계속 발굴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관장님? 발굴된 것과 그 인정을 하는 서운의 단계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발굴이 되시면 서운으로 갑니까? 발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행적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까 가짜 독립운동가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흥길이 없는 분에 대해서만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일파 청산이란 말 아까 때를 놓쳐서 기록도 이제 자꾸 희미해지고 그래서 더 발굴이 어렵다는 말도 들었는데 아직 그래도 한창 젊은 축인 김익현 소령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친일파 1세대 지금 뭐 생전에 계신 분이 없겠지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2세대, 3세대 가면서는 그런 것조차도 못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일파는 청산이 돼야 되겠죠. 예, 청산이 돼야 되겠고. 어느 정도 상태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만하면 그래도 과거의 잘잘못을 가려서 역사적으로 무조건 단죄하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역사를 네. 바로잡자는 의미니까. 네네. 그죠? 어디까지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친일 청산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됐다. 뭐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김소령이 보기엔 어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땅도 다시 매국 행위를 했던 그런 분들의 땅을 되찾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행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00명 중에 2~3명 정도는 또 양심적인 조상의 그런 친일 행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땅을 받는다는 거를 자제하는 등 이런 양심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면은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2세대, 3세대 계신 분들이 그 양심적으로 이제 사죄를 하고 국민적으로 국민한테 이렇게 발언을 한다면 그 정도만 되더라도 청산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관장님. 어디까지가 친일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재산 그것을 2세까지 또 3세까지 넘겨받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한번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10년도 더 됐죠.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친일파가 남긴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에 환수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서 4년 동안 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그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전산화돼서 남아있는 재산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스스로 그래도 한 99.99%는 찾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자평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해방이 되고 바로 해야 될 작업을 70년 동안이나 미뤄놓는 바람에 또 이제 시간 얘기가 친일파의 재산이 다른 형태로 전환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재산은 지금 환수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동안에 또 이루어진 재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 때도 현재 당시 친일파나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70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친일파 재산이 다른 형태로 이미 다 전환이 됐고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은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아파트에 사는 친일파 후손들이 제일 많고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지금 살기도 힘든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선대가 친일을 한 대가로 축적해놓은 부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1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이제 지금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환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이름과 명예라도 그죠? 물론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선친이나 그죠? 조상들의 반민족행위, 친일 행위로 자기가 그런 재산을 누린다면 아까 김소령 말씀대로 재산은 그렇다 치고 그죠? 사죄하는 모습 혹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꼭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친일파나 친일파 후손들 가운데 의외로 그 잘못했다는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해서 저는 꽤 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게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방 후에 그 친일 청산을 앞장서서 반대한 게 친일파 본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친일 얘기만 나오면은 선대가 한 행위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당시에 친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부터 시작해서 친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 역사가 다시 또 바로잡힐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하는 후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친일파는 이제 반성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 친일파 후손이라도 대신 선대를 대신해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직도 친일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친일 청산은 진짜 끝나지 않았구나. 안타깝게도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는 돼야 일반 국민들도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본인의 그 선배 세대 혹은 자기의 그 조부든 선친이든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친일 후손이라는 그런 일종의 딱지가 붙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그 집안에서 이렇게 흘러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용서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친일을 정당화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예. 친일을 적어도 정당은 하지 마라. 저기 물 한 컵 드시고요, 관장님. 이 말씀할 때는 되게 감정이 약간 북받치시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 말씀 듣는 와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이승주 학생? 네. 네, 저희도 그 친구들 사이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의 청산의 기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친일파 후손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망언도 하기도 하고 그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되게 하려면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 먼저 친일파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설을 할 때나 물어보면은 예. 독립운동가 5명을 뽑아보라 하면은 보통 대답을 잘들 하세요. 근데 이제 친일파 5명을 한번 뽑아봐라 하면은 보통 이완용 네. 이렇게 하고 그치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일사오적이라고 오적까지만 알지 그쵸. 그 그- 5명의 이름도 이름은 예, 잘 정확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먼저 관심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않을까. 제가 지금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기념관에는 그 지금 안중근 숭모회라는 곳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숭모회. 네네. 거기 안중근 의사의 조각상을 제작한 그 조각가도 제가 듣기로는 그 김경승이라고 그 친일 조각가가 그 제작을 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중근 숭모회의 1대, 2대 그 이사장 분들도 모두 다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죄하는 의미로 그 일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군부 시절에 그 조직된 단체여서 예. 이걸 오히려 이용하는 식의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안중근 하면은 정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분을 기리는 단체에서조차 이렇게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 먼저 조금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정기를 바로잡으라고 정부가 있고 국가보훈처가 있는 건데 아쉬운 대목이 많군요. 예. 그래도 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친일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자라고 예.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만들어서 역시 한 5년 가까이 활동을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하셨고. 저는 이제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했고요. 또 그 다른 위원회가 기구가 다른 거군요.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상을 파악해서 기록을 남기는 기구고요. 하나는 이제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 재산 조사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재산조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친일파가 조금 더 센 친일파들이죠. 지금 용어 지금 가늠하시느라고. 아유. 그래서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 1,006명 정도의 이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찾아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관보에도 실렸으니까요. 예. 근데 찾아내셨네요. 그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국가 결정이 잘못됐다. 우리 선대는 친일한 적이 없다. 친일한 적도 없는데 왜 친일했다 또 그러느냐.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 소송도 제기했고요. 심지어는 이 법이 잘못됐다고 헌법소원도 제기했고요. 아이고. 다행히 뭐 대부분의 소송에서 이제 뭐 국가가 승리했고 이겼고 예. 또 헌법소원에서도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친일파의 후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주년 맞는 올해에는 조금 더 반성을 하길 바라고요. 후배로서 이렇게 중간 선배님 또 한참 선배님이 3.1운동과 임시정부 뜻을 기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신구세대가 지금의 2019년도에 3.1운동 정신을 잘 기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잊지 않고 잘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승준 학생이 바라보는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당장 다음 달에 대학 등록금 300만 원이 넘는 거를 벌어야 되고 또 졸업을 하면은 또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사적인 곳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좀 느낀 것은 이런 역사적인 인식이라는 게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삶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조금 더 이런 지금 당장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좀 역사 인식,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서 기성세대들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승주 학생의 저런 말씀이 널리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후손입니다, 진짜. 그런데 당연히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이번 100주년 기념관이 열리는 거죠?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관장님? 예, 독립기념관 차원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때마침 그 독립기념관에 모두 7개의 전시관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3번째 전시관을 이제 3.1 운동관으로 이제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3월 1일에 맞춰서 이제 재개관해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독립기념관에 귀중한 원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3.1 만세시 이때 쓰였던 뭐 태극기, 독립선언서 이런 원본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원본 자료도 평소에는 워낙 귀중하기 소중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원본을 전시를 안 하는데 올해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한 3월, 4월 한 2달에 걸쳐서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뭐 기타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사실 남북이 3.1 운동의 네. 그 뜻을 함께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후에 갈라지고 이념 전쟁으로 흐르고 이러면서 역사마저도 약간 너무나 달리 해석하는 네. 측면도 있는데 이 즈음에서 이제 100주년을 맞는 우리 3.1 운동 임시정부의 뜻을 남북한이 조금 교류하고 예. 같이 또 연구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과 만세시가 처음 벌어진 곳이 서울과 평양입니다. 아, 예.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시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한반도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 전체가 독립을 바란다는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뜻이었죠. 분단된 지 벌써 한 7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사이에 역사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시작했다고 하는 1926년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3.1 운동입니다. 예. 남북 모두 3.1 운동을 모두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3.1 운동을 매개로 해서 남북의 역사인식을 좁혀나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자, 우리 미래 세대인 이승주 학생,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 방송에서 학생 친구들이나 또 국민들께 젊은이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여기 스튜디오에 올 때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길지는 않습니다만 짧게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예. 청년의 입장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사실은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좀 어른들께서 또는 국가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청년들이 대화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익현 소장님.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장교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관장님하고 우리 또 훌륭한 우리 20대 청년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제가 중간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였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적은 없는데 젊은 세대들이 필요로 한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서 예.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좀 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령님도 애써주십시오. 충성! 예.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잘 성찰해 보고 기억할 건 기억을 해야겠고요. 오는 100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웅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이번 주제는요. 대통령 제2집무실 또 제2청와대를 세종시에 설치해 보자 이러한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근거 또 필요성과 필요 조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두 분을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조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강진 세종시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강진입니다. 이강진 시장님은 강진에 안 계시고 세종시에 계십니다. 글쎄 말입니다. 일단은 개념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조 의원님. 제2집무실, 제2청와대 같은 건지 약간 차이가 있는 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청와대는 조금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집무실은 이제 보다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역할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이제 경제 등을 비롯한 내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교, 안보, 국방을 보좌하기 위해서 NSC 같은 기능도 있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 벙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까지 다 옮겨가는 것이 이제 제2청와대라고 본다면 예.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기능별로 경호, 의전 그리고 대통령의 관저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청와대를 옮기는 제2청와대 개념이라 한다면 집무실 개념은 대통령이 내각과 함께 집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사무공간 형식으로 사고를 한다면 네. 그렇게 쉽게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쉽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는 알쏭달쏭 할 것도 같습니다. 이강진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2집무실과 제2청와대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의가 국무회의인데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세종시에 오셔서 국무회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회의하는 공간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공간에서 회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적 행사나 이런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하는 회의 공간이 아니면은 SCC라고 하는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격에 맞지도 않는 요소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행정부 장관들과 함께 보고도 받으시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무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참 그때마다 애를 먹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면은 그냥 대통령께서 오셔서 행정부 장관 보고도 받으시고 또 그 국무회의도 주재하시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전용 공간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기존에 있던 국무총리께서 하시던 공간이나 다른 그렇죠. 공간이 아니라 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청와대 보면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서동에 또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세종시에 그 하나의 더 집무실을 만들자는 개념인 거고요. 그거는 부시장님이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집무실과 제2청와대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예. 제2청와대 훨씬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네, 볼 수 그렇게 있을까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승래 의원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광화문 집무실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지금 약간 난처한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세종시에 지금 말씀하신 제2집무실이든 또 제2청와대든 옮기고자 하는 것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이제 광화문에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그거는 대통령이 보다 더 낮은 권력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상징으로 이제 광화문 집무실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 집무실을 검토해보니 여러 가지 실무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예.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가 당초에 행정수도로 추진되다가 위헌 판결로 인해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과 또 전국적인 요구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되는 요구가 또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돼야 되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 예. 또 하나는 국회가 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는 이번에 올해 예산에 국회 분원을 만들기 위한 설계 용역비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그러면 대통령의 업무 공간을
만드는 것이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두 가지 흐름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2청와대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 더 혁명적이고 큰 틀인 것 같아서 일단 제2집무실이라도 옮겨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옮기고 국회 전체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할 때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있는 곳이 수도다. 관습헌법상 예. 이런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치의 중심인 국회, 그다음에 행정의 중심인 청와대를 가는 곳이 곧 수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회도 저희들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 국회가 전체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분원으로 오는 거죠. 예. 세종의사당으로 오는 것이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청와대가 옮겨오기에는 지금 현재의 헌법상은 힘드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뭐 헌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법적인 정비나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지금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서 국회법 개정안에 한 줄이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둘 수 있다. 아, 한 줄이면 한 줄이면 가능하고. 가능하고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무슨 입법 절차라든지 법률적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조성래 의원님 그 한 줄 들어간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어떻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이제 국회 분원 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될 때 그때도 약간의 그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수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국회 상황에 의해서 약간 좀 논의 속도가 좀 빨리 좀 진척이 안다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핵심은 이제 왜 제2집무실이 세종시에 혹은 제2청와대까지 장기적으로는 와야 되는 것인지 저희 대전, 충남, 세종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께서 한편으로는 그럴 것도 같고 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조승래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제2집무실 또 더 나아가서는 제2청와대가 분원 형태로라도 우리 세종시에 와야 되겠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우리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가졌던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의하에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상징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 제시했던 것이 바로 행정수도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제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회나 청와대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고 조성하면 사실은 이제 미완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2단계 추진 로켓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대통령으로 상징됐던 그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의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서울 시민과만 소통할 것이 아니고 제가 그 글에도 썼습니다만 대통령이 세종 호수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산책하고 또 저희 지역구인 유성의 온천거리 조격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조격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얼마나 권력이 낮은 권력이 될 것이며 그새 그러겠습니까? 지역구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끌어안고 오셨는데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찬성이 100분 정도 나왔고 반대가 한 5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부여를 하자라고 했더니 찬성하시는 분이 한 85분, 반대다 하시는 분이 39분 이렇게 나온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근거 있고 정확한 겁니까? 그럼요. 뭐 유력 일간지 부시장님 유리한 쪽만 보신 거 아니에요? 유력 일간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력 일간지에서. 하긴 뭐 부시장님께서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마음이 변하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상당한 그 일종의 가치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천도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천도론이 말하자면 주류의 교체로 받아들였던 약간 기득권 논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천도론에 의해서 관습법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위헌 판결까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가 좌절이 됐다면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주요한 행정부처들이 이미 이제 이전한 지가 벌써 이제 수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이 세종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자꾸 오가야 되는 행정의 비효율 또 비용의 낭비 문제가 주요하게 이제 지적이 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행정의 효율성이나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 아까 2단계 로켓이라는 비유가 아마 시민들께서 굉장히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은데 또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런 제2집무실이 혹은 더 나아가서 제2청와대가 보니까 제1청와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예, 현재로서 예. 목표로 잡고 있는 대통령 것은. 집무실만 오는 겁니다. 예. 지금 세종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우리 조성님께서 촉발을 시켜주셔가지고 이게 상당히 SNS상에만 아니고 예. 모든 신문이나 이런데 일간지에도 조성님의 그 의원님의 SNS 글을 인용하는 걸 봤는데 네. 우선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 세종시로 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나 대언론 홍보를 통해서 그런 당위성들을 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정치권의 교감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충청권 의원님들 전체 여야를 틀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설득 작업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우리 이춘희 시장님께서 김부겸 장관님께 지금 제3청사를 짓고 있는 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것을 건의를 드렸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과 아울러서 청와대 비서진 수석들 아울러서 이제 대통령님까지 예. 이런 설득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시장님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과기정통부는 완전히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2월 구정 직후에 이제 행안부는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부터 짚어보면 조 의원님 어쨌든 저 정치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이 세종시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어쨌든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도 이제 대통령은 당연히 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대통령 당신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까 이제 이강진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치적 합의 과정 또 국민적 합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합의 과정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돼서 네.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NS 글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우선은 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이제 민주당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 4명 있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우리가 좀 의견을 좀 모아서 당에도 적극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 예. 그리고 행정부나 청와대에도 우리 의견을 좀 전달하자. 그리고 대전시나 세종시, 충남도, 충청북도 같은 이제 광역단체장들에게도 의견을 좀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야당하고도 같이 좀 공감대를 만드는 좀 작업들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신중론도 있어요.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하려면 그래도 가운데쯤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그냥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통신 시설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수도도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수도는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기차가 나와지고 신의주까지 기차가 나와지면은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서 KTX를 타면은 평양까지 2시간이면 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국토의 수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는 국토의 중앙에 두느냐 변방에 두느냐는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울러서 대통령님께서 지난번 2012년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에 많은 행정부처가 내려가니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필요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얼마 전에 또 세종시에 오셔서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세종시에 대해서 그 세종시의 역할과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정치권과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쉽게 결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부시장님이시고 우리 조 의원님은 대전의 유성구 지역구신데 어떻게 이렇게 제2집무실이 내려오면 유성 구민들과 세종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또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빨대 효과라는 말까지 또 제시하시던데. 예, 그게 이제 당연히 세종시가 처음에 인프라를 만들고 막 그 아파트를 짓고 건설 인프라가 막 구성이 될 때, 그리고 세종시가 처음에 이제 채워질 때는 당연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인구도 유입되지만 주변의 인구들도 유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종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변하고 또 이렇게 또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그 대전이나 유성구가 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길게 보면 저는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세종시가 저렇게 어정쩡한 반토막 난 행정 도시가 아니라 행정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다면 이 채워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또 금방 넘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도 이득입니다. 땅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세종시를 계획할 때부터 국회 부지, 청와대 부지, 청와대 부지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지를 다 확보해놨고 지금 그 부지를 그 LH가 기반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심지어 청와대에 옮겨와도 될 정도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통념상 뭐 국유지다, 사유지다 이렇게 저희 분간해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국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제2집무실이 설치가 돼서 잘 된 해외 사례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제일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례가 이제 브라질리아입니다. 사실은 브라질의 수도인데 브라질의 수도를 상파울로로 할 거냐 리오데자네이루로 할 거냐 했는데 그게 모두 대서양 쪽에 치우쳐 있어서 내륙을 개발하자,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1955년경에 제가 대통령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께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전을 했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원래 백인들이 호주를 그 점령했다 그럴까요? 갔을 때 가장 발달시킨 도시가 시드니고 그다음에 멜버른에서는 광산이 발견돼 갖고 부가 가장 풍부했던 도시가 멜버른인데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또 싸웠습니다. 그때 또 양쪽의 가장 중간 지점인 캔버라를 수도로 조성해서 지금 캔버라는 거의 100여 년을 걸쳐서 계속 수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입법부, 행정부, 외교관은 일단 다 캔버라에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또 세종시 지역구 출신의 당대표시라서 또 힘이 좀 실릴 것 같은데 정치권 분위기 여야 잘 좀 우리 조 의원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 합의 과정이 없으면 이게 또 하나의 또 정쟁의 소재가 되게 되면 실제로 추진될 것도 또 지연되거나 또 어려움에 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당의 그 시도당 위원장들 또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이 지역에 있는 야당들도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오히려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거는 뭐 특별히 뭐 이거를 뭐 여당의 공으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지역민 모두의 요구로 정파를 떠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사실 낮은 데로 임하시려면 서울보다 세종이 낫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또 이강진 세종시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서 친절하게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